건축. (1) 개관. 사람이나 물품, 기계 설비 등을 수용하기 위한 구축물의 총칭. 건축이란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을 담기 위한 기술, 구조 및 기능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공간 예술이다. 건축은 용도라는 목적성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절한 재료를 가장 합리적인 형식을 취하여 안전하게 이룩되어야 한다. 이로써 건축의 본질은 쾌적하고도 안전한 생활의 영위를 위한 기술적인 전개와 함께 공간 자체가 예술적인 감흥을 가진 창조성의 의미를 가진다. 이 공간 예술을 다루는 작가, 즉 건축가의 입장에 있어서 건축의 공간은 실용적 대상이고 3차원의 지각적 대상이며 자기인식의 실존적 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단순한 건축 기술을 구사하여 만들어진 결과로서의 구축물을 건물이라 하고 공간을 이루는 작가의 조형 의지가 담긴 구축의 결과를 건축으로 표현하고 있다. N.P.F. 진어는 이 건축과 건물이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차고는 건물이고 대성당은 하나의 건축이다. 사람이 들어가는데 충분한 넓이를 갖춘 것은 모두 건물이지만 건축이라는 말은 미적 감동을 목표로 설계된 건물에만 사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생활을 위해 건조되는 댐, 교량 등의 토목 구조물은 건축에 포함되지 않으며 분묘, 탑, 기념비 등도 역시 건축과 유사한 방법으로 구조되나 인간의 생활을 담는 기능이 아니므로 또한 건축과 구별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을 이루는 요소는 매우 다양한 결합으로 판단되나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1. 예술적 감흥을 목표로 하는 공간 형태. 2. 진실하고도 견실한 구조기술. 3. 편리성과 유용성으로서의 기능이다. 다만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는 낱낱의 성질로서 남는 것이 아니며 개별적인 해결로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건축의 3요소는 서로가 상호 완결적인 관계로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속성에 있는 것이다. 인간 생활과 공간과 기능을 엮어내는 작업을 설계라 하며 이 설계 작업 자체도 역시 이 3요소를 종합적으로 결합시키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것만으로, 기능적인 것만으로 또는 구조체만으로서는 건축을 이해할 수 없고 이 요소들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건축의 예술성이란 단순히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로서의 조형을 통해 그 목적이 달성된다. 이는 1. 성능이 좋은 공간. 2. 구조기술의 솔직한 표현. 3. 소재가 가진 본연의 아름다운 성질, 그리고 이들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균일한 관계로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건축은 공공예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항시 사회문화적인 존재로서 생각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건축은 건축주의 소유가 아니며 건축가 자신의 것도 아닌 역사와 사회의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건축은 그 자신의 개체적인 건축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적 요소들과 조화되므로 감흥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의 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건축은 개개의 조형성이 뛰어나면서도 거리 전체에 대해 균일한 태세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건축의 수명은 몇 세기에 걸쳐서 유지될 수 있는 역사적 대상이며 이로써 건축은 개체적인 존재의 의의와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의의를 동시에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2) 형성.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건축은 항시 그 환경에 대처하여 적응시켜내는 예지로서 진화해왔다. 여기에서 환경의 적응이라 함은 매우 광범위한 문제이나 대체로 자연적인 환경으로서 온습도, 비, 눈,
바람, 태양광선, 물, 지형 지질과 같은 대지 주변의 조건, 그리고 인문적인 환경으로서 생활 감각과 습관, 정치 사회성, 산업력, 특히 공업력 등의 여건에 따라 특징 지어지면서 발달해왔다. 이를 다시 건축의 3요소와 결부하여 생각하면 사회적, 경제적 요소로서 기능 문제, 응용과학 공업기술에서의 구조 문제, 문화적 환경에서의 예술적 요소들의 끊임없는 영향 속에서 이루어져 온 바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건축예술 역시 한 시대 조건의 반영으로서 한 시대에 이루어진 건축들을 관통하는 일반성 및 보편성으로서의 특징을 찾을 수 있을 때 이를 양식이라 한다. 이와 같이 범주적 국면송으로서 건축의 양식을 해석할 때 민족성과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대의 사회, 과학, 문화의 양상이 곧 한 시대의 건축적 특성을 이루게 하는 조건이라는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설계.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사후 관리라는 과정을 거친다. 즉, 계획에서부터 설계 조직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작업과 현장에서의 구축 작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를 다시 인적 구성으로 살펴보면 기획가, 계획가, 기술자로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각 분야는 다시 보다 세분된 전문가의 구성으로 조직된다. 기획이란 주어진 과제를 주로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풀며 계획이란 건축 전체의 기본적인 구성을 그리고 기술은 구조, 전기, 위생, 기계, 시공 등의 공학적인 영역에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 문제에 대해 건축가를 중심으로 하여 종합해서 하나의 건축 작업이 형성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생활을 담기 위한 기능을 공간에 조직적으로 엮어내는 작업을 설계라 하고 이 목표를 처음에 가장 추상적인 단계에서 구체적인 형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계획 과정이란 사실상 건축의 당해 문제에 따라 채택 방법이 다르나 보편적으로 작성해서 분석해서 종합해서 전개해서 이상화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목표로 하고자 하는 건축의 성격은 이 기본 계획 과정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며 거의 한 건축가의 모든 역량이 발휘되어 건축적인 성과를 가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계획 설계가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공사에 임할 수 있는 실시 설계도를 작성한다. 이 설계도란 마치 교양악단에서의 악보와 같은 것으로서 가급적 면밀한 내용을 정확히 기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계도의 내용은 토목, 구조, 건축, 가구, 실내 장식, 전기, 위생, 냉난방 기계 설비 그리고 조경을 대상으로 하는 설계도와 시방서, 내역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작업이다. 물론 설계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공자에게 해석하여 주고 설계 당시에 없던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감리 과정이 뒤따른다. 이 감리 과정 역시 공사가 설계도대로 이행되는지를 감독하고 공사의 정밀도, 공사 결과의 하자 요인을 예방하게 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구조. 건축은 우선 물리적으로 토지에 정착하여 바닥, 벽 지붕의 요소를 결합하는 공간의 구축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즉 건축의 구조는 건축에 미치는 자연 또는 인위적인 여러 현상을 합리적으로 이어짜 맞추는 방법으로서 구조공학은 수학과 역학에서 출발하여 응용역학, 재료역학, 구조역학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사실상 건축이란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모색하는 가장 안전하고 내구적이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최선의 건축이란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건축이란 그 과정이 어떻든 만들어진 종국적인 결과로서 존재 가치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의 구조는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구체 재료에 의한 분류로서는 나무 구조, 벽돌 구조, 블럭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나뉘고 구성 양식에 따라 조적식 구조, 가구식 구조, 일체식 구조, 그리고 특수 구조로서 입체 트러스, 절판 구조, 실 구조, 현수 구조, 공기막 구조로 구분된다. 구조의 형식을 다시 시공 과정에 의해 분류하면 건식 구조, 습식 구조, 현장 구조, 조립식 구조로 나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형식이란 대부분 여러 가지 형식이 복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구축하여야 할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응용 구조 형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 건축은 석조의 가구식 구조였으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석조의 조적식 구조 기술의 역량이 발휘된 결과였고 근대까지의 건축은 주로 철과 콘크리트에 의한 일체식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구조 형식은 보다 급격히 발달한 금속, 합성수지 등의 재료공학과 특수구조공학에 의해 일정한 구조 형식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창안들이 실험되고 있다. 한국 전통 건축의 구조 양식은 목조에 의한 가구식 구조 양식이며 이 구조법의 다양한 응용으로 양식적 특성과 조형성의 완성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축의 구조는 그 자체가 이미 건축의 양식을 이루는 주요 요소가 되는 것이며 결국 건축미의 해석이라는 것도 이 구조의 결과가 1차적인 문제로 출발점이 된다. (5) 시공 설계도에 의하여 지정된 구조 방식에 따라 재료를 구사하여 건물로 구현시키는 기술 과정을 건축 시공이라 한다. 건축주의 주문에서 시작하여 기술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루어지는 건축의 생산에는 자금, 재료, 공학적 기능, 그리고 노동력의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이때 공사에 관계하는 인적 자원으로서는 기업주, 설계감리자, 공사관리자, 도급자, 건설 노무자 등으로 구성되며 시공 방식은 공사의 규모, 경제적, 입지적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이 취해질 수 있다. 우선 직영 방식은 시공주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직접 재료 구입, 고용, 공사, 감독 등 모든 공사 과정을 자기 책임 아래 시행하는 것으로서 시공 내용이 단순하고 용이한 경우에 채택된다. 반면 도급 방식이란 설계서에 따라 도급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책임 아래 공사를 완성시키는 것으로서 도급업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재료, 노무, 시공 관계를 일정한 도급액으로 공사하는 방식이다. 이 도급 방식에는 일식, 총도급 또는 분할도급, 공동도급의 방식으로 나뉜다. 도급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액도급, 단가도급, 실비 청산 보수가산도급, 성능 발주 방식 등이 있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도급업자의 입찰과 견적서를 동시에 받아 경쟁하여 적격한 업자를 선정하는 입찰 방식 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자 한 명에게 입찰시키는 소위 계약의 방법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각종 수속을 거친 후 공사 기간 내에 시공에 들어간다. 시공 단계부터는 1. 착공 준비, 2. 가설공사, 3. 토공사, 4. 정지 및 기초공사, 5. 고체공사, 6. 방수, 방습공사, 7. 지붕 및 홈통공사, 8. 외벽 마무리 공사, 9. 창호 공사, 10. 내부 마무리 공사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6) 발생과 발전 과정. 건축은 인류의 생활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자연의 위협에서 스스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로서 소극적이나마 권역을 공간으로 구축하게 되었고 그 후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의 역사를 이루어왔다. 이 발전의 역사는 물론
매우 진취적인 경험을 통해 이룩되어 왔던 시기도 있었으나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 침체한 시대도 있었다. 양식적 관점에서 볼 때 대체로 건축이 그 양식적 기원에서부터 근대 건축에 이르는 사이 항상 이원적인 발전 과정을 거듭해왔다고 보여진다. 즉, 건축예술은 이지적인 양상과 감성적인 양상을 반복하며 이루어져 왔다. 그리스의 건축이 그들의 합리적이고도 순수한 이성의 문화와 함께 가장 이지적인 고전성을 남긴 데 비하여 로마의 건축은 보다 감각적인 이상의 축으로 건축을 완성한 것 같다. 다시 르네상스의 건축이 보다 이지적인 사고의 결과였다면 이에 비하여 바로크의 정신이란 상대적으로 훨씬 감성적인 목표에 있었던 것 같다. 더욱이 건축의 역사는 항시 이지적인 것 다음에 감성적인 것, 고전적인 것 다음에 바로크적인 것, 합리적인 것 다음에는 관능적인 것 같은 이원성이 반복하고 회귀하는 주기성을 가지고 진화해왔다. 서양 건축사. 건축의 원류는 인간의 가장 원시적 생활 영역인 주거의 양상에서부터 나타나며 대체로 구석기 시대의 동굴 주거에서부터 수열 주거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찾을 수 있다. 프랑스의 퐁트곰, 르콩바로, 에스파냐의 알타미라, 카스텔로 등은 동굴 주거의 유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다. 신석기 시대는 주거의 취락 형성을 이루게 되었으며 구조의 기술이 발달하여 점차 항상주거, 수상주거 등이 지역적 환경에 대처하여 출현하게 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목재가공법이 발전되어 왔고 그중 후기에는 본격적인 목조 건축이 맞춤법을 합리적으로 구사하며 지어지게 되었다. 이집트 건축은 석기 시대의 목구조 건축에서 시발하여 석구조가 기본이 되었다. 나일강 연안에서 생산되는 다량의 석회암, 사암, 화강암 등은 BC 3500년을 전후한 통일국가의 건설 후 이집트 시대의 건축의 특징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고지 몰딩과 연속된 버팀 기둥의 역할을 하도록 고안된 경사진 벽체와 기하학주, 식물주, 조각주의 3기둥의 형상은 이 시대의 건축의 특색이었다. 기념건축물과 분묘로서는 기제의 데스핑크스와 사카라의 디마스타바, 그리고 피라미드는 기제의 피라미드와 겹포수왕의 피라미드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베니, 하산의 암굴 분묘와 같은 분묘식 구조물도 있다. 신전 건축으로서는 카르나크의 콘스 신전과 아몬테의 신전이 대표적이고 기념 구조물로는 오벨리스크가 있다. 서아시아 건축은 BC 3500에서 BC 1000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메소포타미아 건축과 소아시아의 히타이트 건축, 페니키아 건축, 팔레스티나의 헤브라이 건축, 이란의 페르시아 건축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발생 연대가 오래되고 중심 문화의 역할을 한 메소포타미아 건축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건축 재료로서는 흙벽돌, 소성 벽돌과 표면에 유약을 칠한 벽돌 등으로 발전을 보게 된다. 이와 함께 아스팔트가 접착제와 방수층에 쓰이게 되었다. 벽돌의 사용은 조적식 구조법을 발전시켰고 아치는 원형 아치, 첨두 아치, 반원형 아치로 발전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우르, 니프루, 텔스 등지의 지구라트와 사르곤왕의 궁전, 페르세폴리스의 궁전이 있다. 그리스 건축의 연대는 에게 시대, 프리헬레닉 시대, 헬레닉 시대, 헬레니스틱 시대로 구분되며 헬레닉 시대가 전성기였다. 남아메리카 마야, 잉카 문명의 유적지에도 많은 석조 건축들이 남아있는데 과테말라의 티갈에 있는 티갈 신전, 팔랑케의 태양의 신전, 쿠스코 부근의 마추픽추 유적지의 석조 건축들이 유명하다. 그리스 지역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대리석은 아름다운 지리 기념적 재료로서 선을 정확히 하고 정교하게 표현하는 데 가장 알맞은 재료였다. 이에 따라 그리스 건축은 세련된 형태미를 자랑하게 되었다. 그리스 건축은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건축의 규범화에서 발전하였으며 이 규범의 변화는 엄격함, 선명한 아름다움, 화려한 섬세성 등으로
일련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 건축의 대표적 예로는 미조아 시기의 도리아식 신전인 헤라이온 신전, 페스툼의 포세이돈 신전, 아그리켈름의 제우스 올림푸스 신전 등이 있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은 오랜 건축사의 조형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오니아식 신전은 아테네의 에렉테이온 신전과 아르테미스 신전, 미레투스의 아폴로 디메우스 신전이 있다. 코린트식 신전은 아테네의 올림피 이온이 대표적이다. 로마는 세계 제패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 꿈이었으므로 건축은 그리스의 것과 비교하여 심오하고 세련된 예술성보다는 규모의 방대함과 호화로움을 자랑한다. 재료면에서는 방대한 공사량의 건축을 완성하는 데 있어 대리석만으로는 불가능하여 테라코타, 석재, 벽돌 등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로마 부근에서 생산되는 석회암을 주재료로 하였다. 로마 건축에서는 볼트 구조법을 체계화하여 반원 볼트, 교차 볼트, 구면 돔 등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에트러스컨 건축의 개선문과 로마의 주피터 카피톨리누스 신전 등이 있다. 로마 건축은 포룸 신전, 바실리카, 공동욕장, 극장, 원형 투기장, 경기장, 개선문과 궁성으로는 로마의 판테온, 로마의 카라칼라 욕장, 로마의 콜로세움 등이 현재까지도 유구로 남아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 건축은 고대가 중세로 옮겨지는 과도기의 건축이었다. 건축 양식상으로는 로마 건축의 기승이고 로마가 멸망한 뒤에는 로마의 문화적 유산과 영향이 그리스도교 정신 밑에서 개변되어 새로운 건축 양식 창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건축은 고대 로마의 전통과 기술을 계승하여 교회당은 로마의 바실리카를 기본으로 삼았고 전형적인 양식화로서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건축적인 내용으로서는 로마 신전의 기둥을 그대로 실내에 이용하여 건축하였고 조화와 형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바실리카 성당인 로마의 성 클레멘트 성당, 로마의 성 베드로 바실리카 성당, 성 마리아 마조레 성당 등이 있고 세례당 건축으로는 누세라의 세례당, 라벤나의 세례당 등이 있다. 비잔틴 건축의 특성은 4세기 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도물 사각형 또는 다각형 평면 위에 구축하는 펜덴티브 형식을 그 특징으로 한다. 콘크리트나 벽돌 구조법은 로마의 기술을 물려받아 구체 구성을 하였고 그 표면을 대리석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썼다. 벽돌 쌓기는 색을 달리하여 횡선을 만드는 비잔틴식 쌓기법을 창안하였으며 벽 내부는 대리석, 볼트와 돔은 황금색 바탕에 유리 모자이크로 성화를 그렸다. 돔의 구성은 큰 돔을 중심으로 작은 돔 또는 반원 돔이 서로 크기와 높이를 달리하여 회화적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비잔틴 건축의 아름다움이다. 대표적인 건축물은 콘스탄티노플의 성셀기 우스와 바커스 성당 및 성소피아 성당, 라벤나의 성 비탈레 성당, 베니스의 성 마르코 성당 등이다. 로마네스크 건축은 로마가 475년 이래 12세기 말까지 이르는 사이에 로마 예술을 기초로 하여 유럽 전 지역에 형성한 건축이다. 건축의 특색으로서 평면의 형식은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와 같으나 아치의 발달과 교회 세력의 확장으로 규모가 커지고 변화가 풍부하였다. 종탑은 로마네스크 건축에서 창안된 것으로서 본당과는 분리시켜 세워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볼트에 있어 교차 볼트는 둔중하고 시공에 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 리브와 파넬식의 볼트 구성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로마네스크의 기둥머리 주두는 변화가 많고 그 유형도 대단히 다채롭게 되었으며 기둥은 아치 가구법과 더불어 점점 복잡해지고 모서리에 원기둥 또는 반원기둥이 첨가되어 여러 줄기가 모인 형상으로 되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피사의 성당, 피사의 종탑, 피사의 세례당, 로마의 성조난비 수도원 및 성파우르 후로리 레무라와 베니스의 폰다코디 두르케 궁전, 몰리일 성당이 있다. 12에서 16세기 초까지에 걸친 고딕 건축은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에서 발전하여 독자적인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 양식의 특징은 첨두아치와 플라잉 버트레스의 창안에 있다.
구조적으로는 피어, 버팀기 등 아치, 리브, 볼트 등이 서로 얽혀 수직력과 수평력을 받아 균형과 안정을 이루는 데 있으며 볼트의 합리적인 구축법이 고도로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영국의 캔터베리 대성당, 솔즈베리 성당,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프랑스의 파리 노트르담 성당, 샤르트르 대성당, 림즈 대성당 등이 유명하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그 건축 양식은 중세의 전편일률적인 표현과 비현실적인 수법을 거부하며 고전의 형식미를 다시 회고 부활하는 방향으로 건축이 발전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 운동은 전유럽 건축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고전 건축에 대한 복귀로 지향하는 징조가 보였다. 로마 건축의 5개의 규범은 르네상스 시기의 건축가인 A. 팔라디오, 지비비뇰라, V. 스카모치, 이 체임버스 등이 정형화시켜 구조적으로 또한 장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둥이나 엔타블레이투어 사용은 그 시대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고안을 하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비셀리니, 엘기베르티, 도나텔로, F. 브루넬레스키 같은 장인과 예술가들이 건축을 완성하는 데 협력하여 최고의 예술품으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건축물은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플로렌스의 성 노렌초 성당, 엘비 알베르티가 설계한 플로렌스의 성 마리아 노벨라 세인트 마리아 노벨러, 디 브라만테가 설계한 로마의 칸셀레리아 궁등과 에스. 라파엘로, 지비비뇰라가 설계한 여러 건축물이 있으며 비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로마의 카피톨과 성베드로 성당이 유명하다. 바로크 건축 양식은 17에서 18세기의 반동개혁과 전제 정치에 의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성대한 문화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상주의와 도시문화의 발전, 시민계급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자연과학의 지식이 확대되고 철학적 이론의 심화가 건축 활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건축은 구조, 표현, 장식이 하나의 건축적 표현 효과를 위하여 구사되었다. 따라서 바로크는 르네상스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전체나 부분 취급이 양감적이고 감각적이었으며 조각적이어서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 이 양식은 후기에 이르러 감각적 표현 위주에 몰두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다. 전성기 바로크는 프랑스의 루이 11세 집정기간이며 프랑스 바로크의 최후의 단계는 로코코 양식이 되었다. 로코코는 바로크가 매우 둔중한 인상을 주는 데 비해서 세련된 아름다운 곡선으로 표현되었고 여성적인 인상을 주었으며 화려한 것이 특징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궁전의 사롱에서 애용되었는데 귀족 계급 부인들의 장식품 등 기호, 취미에 영합되어 성행하였다. 이탈리아의 지베르니니, 지프로타, D. 시마데르나가 초기의 건축가였으며 F. 보로미니, A. 포조 등의 다재다능한 건축가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프랑스에서는 F. 블론델, J.H. 망사르가 대표 건축가이며 이 시기의 건축물로는 베르사유 궁전과 앵발리드 사원 등이 있다. 로코코의 건축가로는 A. 메소니에와 지보프랑이 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에 이르는 근대 과도기의 건축의 시기는 바로크 건축에서 근대 건축에 이르는 과도기적 건축 양식인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절충주의의 진통기를 겪고 나서 근대 건축에 이르게 되는 시기였다. 신고전주의란 바로크에 반발하여 그리스 고전 양식을 모방하여 고전성에 복귀하고자 하는 양상을 말하는데 프랑스에 있어서는 루이 15세의 최후 20년간과 루이 16세 및 나폴레옹 통치 기간에 행하여졌다. 영국은 18세기 후반 유럽 최강국이 되어 강대한 자본국가로 번영하였다. 이러한 사회정세 아래서 존스, 시렌에 의하여 신고전주의는 발전하게 되었다. 낭만주의는 자유주의 사상에 의한 사회 변혁 때문에 생긴 건축적 표현으로서 고딕과 같은 중세로의 복귀적인 양상이었다. A. 퓨긴과 W. 퓨긴은 신고전주의를 개척하여 노팅엄 성당, 성 어거스틴 성당의 작품을 남겼다. 파리경의 영국 국회의사당과 KF 슌켈의 베를린 위병본부, J. 나시의 버킹엄 궁전 등이 그 시대의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이다.
8. 근대 건축. 유럽의 건축은 19세기 후기까지는 세계 대부분의 문명 지역에 보급되었으나 그 양식의 기본적인 성격은 르네상스 이후 과거의 건축 양식에 의존하는 바가 컸다. 그렇지만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혁으로 인하여 건축에도 큰 변혁을 가져왔다. 대규모의 공장, 창고, 철도역, 시장, 백화점, 고층 빌딩 등의 건조, 대도시의 형성이나 주택 문제와 같은 새로운 과제로 인하여 주철, 선철, 강철,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신재료가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수공업적 기술의 쇠퇴와 노임의 상승이 전통 기술의 유지와 응용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새로운 건축 양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과거 양식에 의존하던 건축 미학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미 의식의 개혁에 가장 곤란하였다. W. 모리스와 그 일파는 1860년경부터 단순하고 솔직한 표현을 존중하는 공예개혁 운동을 일으켜 주택 합리화를 유도하였다. 모리스의 영향을 받아 1890년대에 벨기에에서 아르누보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과거 양식과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각국에서 일어났으나 사회적 요구나 기술적인 발전 방향과 밀접하게 합치되지 못하여 뿌리 없는 표면상의 예술운동에 지나지 않은 감이 있다. 또한 아르누보는 피상적이며 예술지상주의자들의 직접적인 표상의 한 발전일 뿐 그 이상의 더 큰 운동으로서의 중요성이나 사회성은 찾을 수 없다. 회화에 있어서는 1890년대부터 세잔과 고갱에 의하여 새로운 발전을 볼 수 있는데 면형태, 색채의 균형 등에서 추상적 회화의 미학이 점점 확립되었다. P. 베렌스가 설계하여 1907년 독일의 베를린에 건립한 A.E.G. 더빈 공장은 근대 건축의 새로운 철의 시기를 기념하는 기념비적 존재인데 베렌스의 작품에 따라다니는 고전주의적 형태가 이 건물의 기념비적 의미를 한층 강조하고 있다. 철골은 명료하게 노출되고 측면을 벽으로 막는 대신에 교묘하게 구획한 큰 유리면을 쓰고 있으며 거대한 건물의 중량과 강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모서리에 돌을 사용하는 등 기하학적 구성에 이르는 건축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프랑스에서는 A. 페레가 철근 콘크리트의 특성을 살리는 골조 구조의 건축 양식을 창조하고 시카고에서는 엘 살리반이 고층 빌딩 건축에 대하여 F. 일 라이트, 로마 주택 건축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건축적 표현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을 계승하고 종합하여 건축에 있어서의 근대 디자인의 방법과 방향을 확립한 사람은 베렌스의 주임 조수였던 W. 그로피우스이다. 그는 파고스 제화공장과 쾰른 독일 공장 난맹 전람회의 모델 공장에서 철과 콘크리트와 유리에 의한 자유로운 기하학적 구성과 이것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적 건축 기법을 명시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 1920년대 독일에서 일어난 보다 자유로운 개성적 표현을 추구하는 표현주의 건축운동은 그 이론적 뒷받침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종식되었으나 같은 20년대에 그로피우스는 자기의 수법을 발전시켜 데사오의 바우하우스 교사를 완성하고 르코르비제는 주택의 기하학적 추상회화의 미학을 적용하여 보다 풍부한 조형성을 이룩하였으며 MV디로에는 바르셀로나 박람회의 독일관의 철저한 건축 조형의 순수화를 추구하여 나름대로 기능주의와 기하학적 추상미학에 의한 근대 디자인을 성숙시켰다. 30년대는 근대 건축의 확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3인 외에 핀란드의 A. 알토, 스웨덴의 이지 아스프룬트, 미국의 알노이트라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나 독일에서는 나치즘의 대두로 근대화 운동이 탄압되었으며 소련에서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입장에서 국제적 양식이 억압되었다. 현대건축.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건축을 보면 대전 전에 거장이던 르코르비지에와 로에가 여전히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르코르비지에는 평탄한 활면이나 판의 조형에서 보다 유기적인 곡면이나 거친 면으로 쌓인 메스의 조형으로 극단적인 작풍의 변화를 보여
마르세유의 아파트 등의 여러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가 가지는 자유도, 주소성, 역감 등을 충분히 발전시켰다. 한편 로에는 근대적 밀공업에 높은 가공적 밀도를 도입하여 거의 이상화된 순수 기하학적인 근대 건축의 구체화에 성공하였다. 시카고의 아파트와 뉴욕의 시그램 빌딩은 고도의 시공적 밀도와 완벽한 비례에 의해 고전적인 완성미에 도달하고 있다. 이 두 과정을 양극으로 하여 현대의 건축은 전쟁 전의 국제적 성격에 대해서 한층 현저한 지역성과 전통적 특색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동시에 보다 자유롭고 개성적인 형태가 표현되게 되었다. 이러한 다면적 경향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의 BLRB, 멕시코의 F, 칸델라, 에스파냐의 이 토로야 등의 조형적 재능이 풍부한 구조 엔지니어들에 의한 정교하고 치밀한 가구 기술의 개척이다. 이것은 가구의 자유도를 풍부히 확대함으로써 총괄적으로 보아 현대 건축의 선단을 명백히 전쟁 전의 고전기를 탈피하고 좀 더 자유롭고 동적인 새로운 양상, 말하자면 근대 건축의 바로크적 양상으로 전환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건축 활동의 지도적 중심은 유럽과 미국으로 양분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로에와 라이트를 양극으로 하여 다양한 고도의 기술성을 추구하는 건축가들이 활동하였다. 라이트의 존슨 왁스 연구소, 구겐하임 미술관, 로에의 일리노이 공과대학 예배당, 시그램 빌딩, P. 존슨의 자택인 유리의 집, 엘칸의 펜실베이니아 대학 의학연구소, 이사리넨의 TWA 공항 터미널 빌딩, 달라스 공항 건물, 피루돌프의 예일대학 예술학부 등이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르코르비제의 마르세유의 아파트, 롱샹의 교회당, 네르비의 스포츠 전당, 엠브로이어의 유네스코 본부, H. 샤론의 베를린 피라모니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서트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건축의 특색은 이상과 같은 선단적 변화와 함께 근대 건축의 일반적인 보급에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중진국,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후진 지역에서 선진국 이상으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말하자면 르코르비제의 인도의 샹디가르 종합도시계획, 요른 우존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오니마이어의 브라질 종합도시계획 등은 국제적인 관심을 모은 것들이다. 한국 현대건축. 건축은 거기에 관련된 여러 요인, 즉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이 합성된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서 시대에 따른 형태와 양식으로서 표현된다. 일제강점기의 서구의식 문화의 식민지적 제의식은 광화문 절거 등에서 보듯이 우리의 정통적 건축 문화를 말살하려는 것이었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던 1910에서 45년 사이의 한국에서의 건축 활동은 일본의 건축 문화의 연장으로서 일본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서구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던 시기였다. 이것은 우리의 근대 건축이 형성될 시기였으므로 우리의 진실한 건축적 기반이 조성되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서는 8.15 광복 후 다른 나라와 보조를 같이 하여 현대 건축의 길을 여는 것을 막았다. 이 당시는 일본의 건축계가 절충주의와 전위적인 서구 건축의 시세션 유파의 건축이 횡행하던 시기이다. 이 당시의 일본 건축계의 사정이 바로 우리 건축계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한국의 근대 건축은 일본인 또는 외국인의 손을 빌려서 일본인에 의하여 서구 건축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의 대표적 건물로는 조선은행, 구조선호텔, 경성우체국, 서울역 등이 있으며 이들은 르네상스 건축의 아류 또는 절충주의 건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양식적 표현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합리주의적 건축의 최초 시도는 1927년 건립된 남대문 옆 구경성 상공장려관이다. 이러한 경향의 건물이 일본에 출현한 시기는 한국과 거의 같은 시기인 1927년의 도쿄 동경아사히 신문사 조일 신문사, 28년의 신주쿠 신속 무사신호관 무장야관 등인데 이런 사실로 미루어 일본 건축의 식민지적 연장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
8.15 광복 이후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대하였으나 식민지 후유증으로 인하여 모진 진통을 겪게 되어 10년 남짓한 문화 발전의 단절기가 오게 되었다. 말하자면 일본은 한국의 기후, 전통, 민족성을 무시한 채 그들 섬나라의 건축 양식을 이식한 결과 한국 민족만의 건축을 실현할 기회를 얻지 못한 혼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1950년 6.25 전쟁으로 건축 문화가 단절되었고 1955년부터 61년 군사혁명에 이르는 자유당 집권기는 뒤늦게 개화를 본 국제 건축 양식의 무비판적인 도입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정치적 혼란 및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건설에 큰 기대를 걸 수 없었던 시기였지만 운크라와 유네스코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서울 대방동의 740평의 국정교과서 주식회사의 인쇄 공장이 건립되어 효시를 이루게 된 것은 의의 있는 일이었다. 1955년 김태식 작구경 제1방송국, 정인국 작인화공대 기공관 및 기숙사, 종합설계작공군본부 청사, 1956년 강윤착 이화여대 강당, 송민구 작동국 대학 본관, 1957년 강명구 작서울농대 기숙사 등은 같은 계열의 작품으로 한국의 근대 건축 기술 발전의 시초로 볼 수 있다. 소재로 엮어진 기능 위주의 건물이기 때문에 특이한 차이가 있을 수 없는 한국적형의 여러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1957년 르코르비제에게 수학하고 귀국한 김중업의 작품으로 명보 국장과 현상 설계를 모집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이천승의 주관으로 설계된 구시민회관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보다 참신한 건축 양식을 띄었다. 1959년에는 가장 기능적이고 이상적인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으로서의 품격이 구현된 건축 양식을 내세워 국회의사당 현상 설계를 모집한 결과 제1교포로 구성된 박춘명, 김수근, 강병기, 정경, 정종태의 설계팀이 당선되었다. 1962년 위커일 건물, 같은 해 을주로 입구 오양 빌딩은 사무소 건축으로 새로운 경지를 보였는데 마감 재료의 새로운 경향인 익스포즈드 콘크리트를 소재로 하여 새로운 면을 보였으며 63년 마포 아파트 건설은 주택공사의 주관 아래 새로운 도시주거 형태를 제시하였다. 1964년 김수근의 자유센터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저 이후 두 번째로 등장한 획기적 작품으로 대두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건축 발전을 보게 되었다. 1965년은 건축가의 직분이 확립되는 해였다. 건축사법이 공포된 지 2년 만에 제1회 건축사 자격 시험을 개최하여 많은 건축사를 배출하였다. 1968에서 69년의 한국 건축의 특징은 점차적인 건물의 대형화, 고층화 현상이다. 정부종합청사, 조선호텔, 대연각호텔, 3.1빌딩 등이 세워졌다. 종합청사는 특이한 구조를 자랑하였고 조선호텔은 상업건물로서 특이한 평면형과 모든 세부 처리 방법 등이 한국적 경지를 초월한 예로 들 수 있다. 1969년을 장식하는 건축군으로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서 보다 새로운 감각으로 주위 환경에 좋아하는 단지를 조성하였다. 1970년대 플라자 호텔, 구반도 호텔 자리에 건설된 롯데호텔, 남산의 하얏트 호텔과 1980년대에 대한생명 63빌딩, 무역센터, 예술의 전당 등 국제적 수준의 건물들이 들어서서 건축 양상은 다채로워졌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